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극비리에 작성된 전략 물자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자마자 미 해군 참모총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자부심이 단 한 장의 수치 앞에 무참히 깨졌기 때문입니다. 92%라는 숫자의 공포, 미국 내 조선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1년에 23척의 군함을 찍어내는 동안 미국은 고작 3척조차 버거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당장 한국에 매달려라.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SOS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괴물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펜타곤 전략물자 조달관이자 현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 샌더슨입니다. 제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변방의 작은 나라로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의 겨울은 잔인할 만큼 건조합니다.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 제7 브리핑실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15년간 전략 물자 조달을 담당해온 저 에릭 샌더슨에게 이 회의는 지루한 일상이어야 했습니다. 제 앞에는 미 해군의 자부심인 최신 구축함들의 정비 현황이 담긴 파란색 폴더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제국의 힘은 압도적인 물량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방부 전력 조달 차관 로버트 벤스가 무표정하게 스크린을 켭니다. 그는 감정이 제거된 정밀 기계 같은 인물입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수치들이 선명합니다. 미 해군 함정의 정비 대기 시간 300% 증가, 태평양 함대 주력함 40% 가동 중단. 충격적인 데이터 앞에서 벤스 차관은 오직 숫자만을 쫓습니다. 그에게 자존심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해군 무관 루카스 디몽 대령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정적을 깹니다. 유럽 방산의 오만함을 대변하는 그는 미국의 곤란한 처지를 즐기는 중입니다. 미국 조선업이 이 정도로 처참할 줄은 몰랐군요. 이제 자기 배 한 척도 제대로 못 고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설마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한테 구걸이라도 하러 갈 생각은 아니겠죠? 그들은 그저 우리가 설계한 배를 조립이나 하던 하청업자들 아닙니까? 그의 비아냥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습니다. 저 역시 디몽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 설계도를 들고 땀 흘려 노동력을 제공하던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벤스 차관은 무표정하게 저를 지목합니다. 샌더슨 자네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게. 거기서 우리 함정의 수리와 신규 건조가 가능한지 실사하고 보고하게. 제 귀를 의심합니다. 펜타곤이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공식화했다는 사실에 모욕감마저 느껴집니다. 한국은 우리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동맹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핵심 전력을 맡기는 건 제국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벤스 차관은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대꾸합니다. 권위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생기는 거다. 샌더슨, 이건 지시다. 못하겠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갑니다. 디몽 대령은 가벼운 조소를 남긴 채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제게 정보 분석관 제이슨이 다가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태블릿을 밀어넣으며 속삭입니다. 선배님 가시기 전에 이거부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울산과 거제의 수치들을 보세요. 저는 제이슨이 건넨 자료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냅니다. 고작 조선업이다. 용접하고 철판 붙이는 일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나.
제이슨은 고개를 저으며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던지고 떠납니다. 그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고 있더군요. 그게 우리가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워싱턴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간을 창조한다니 대체 무슨 궤변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며 제가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깨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분노를 담아 한국행 리포트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태평양의 검은 심연 위를 가로지르는 군용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불쾌감을 씹어 삼키고 있습니다. 1급 안보 전문가인 제가 왜 이런 하급 실사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펜타곤의 인사 결정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 무릎 위에는 제이슨이 건네준 한국 조선업 보고서가 놓여 있지만 저는 그것을 펼쳐볼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제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자비로운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적 떡고물이나 받아먹던 위성 국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내의 단조로운 소음을 깨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독일 방산 기업의 고문 한스 베버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유럽의 정밀 기계공학을 신봉하는 전형적인 엘리트로 이번 한국행 비행기에 동승한 인물 중 가장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버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에릭, 펜타곤이 정말 다급하긴 한 모양이군요. 당신 같은 거물 분석가를 한국 조선소에 보내다니 말입니다. 그저 철판이나 이어붙이는 용접공들을 만나러 그 먼 길을 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감추며 짧게 대답합니다. 상부의 지시일 뿐입니다. 그들의 거품을 걷어내고 미국의 원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죠. 베버는 기다렸다는 듯 껄껄 웃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거품이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그저 노동력을 쥐어짜서 만든 저렴한 공산품에 불과하죠. 독일의 장인 정신이나 미국의 첨단 공학이 깃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군함을 건조한다고 떠드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블록을 맞추고는 진짜 집을 지었다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레오파드 전차의 생산이 늦어지는 틈을 타 한국이 탱크를 팔아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성비라는 이름의 조잡한 복제품일 뿐입니다. 베버의 오만함은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것을 적당히 변형해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제국의 핵심 전력인 해군 함정의 생존권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베버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의 동질감은 한국은 결코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우월감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제 등 뒤에 앉아있던 무명의 수행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자료 한 장을 베버와 제 사이에 놓습니다. 그는 제이슨이 제게 붙여준 보조 분석관 케빈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베버 고문님 말씀하신 그 조잡한 복제품들이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전력을 통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만 미국 동부 해안의 해운 물류가 한국 조선소의 정비 스케줄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는 펜타곤의 비밀 서신입니다. 저는 눈을 부라리며 케빈을 노려봅니다. 케빈, 감히 분석관 앞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 지엽적인 수치는 본질을 흐릴 뿐이다. 케빈은 물러서지 않고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선배님 제발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198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미국 건설사가 도망칠 때 한국인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그들의 눈빛부터 보셔야 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였습니다. 베버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시간을 창조한다는 제이슨의 말과 눈빛을 보라는 케빈의 말. 제가 펜타곤에서 배운 전략 이론에는 그런 감상적인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토, 인구, GDP, 그리고 화력만이 강대국의 척도였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지표에서도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하자 구름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서해안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는 가슴속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무장합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허상을 폭로하고 그들이 미국의 안보 자산에 기생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 저는 만년필을 꺼내 수첩에 거칠게 적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제국의 권위를 침범하려 한다. 실체를 확인한 후 즉각적인 의존도 축소를 권고할 것. 인천공항에 바퀴가 닿는 순간 거대한 충격이 기체를 흔듭니다. 그것은 마치 제 견고한 세계관에 가해질 앞으로의 균열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는 한국 측 인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영의 인사가 아닌 사무적인 침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케빈이 말했던 기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며 속으로 읊조립니다.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너희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토록 당당한 것인지. 한국 측이 제공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직후에도 제 불쾌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펜타곤의 위성 지도로 보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한스 베버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혀를 찹니다. 건물만 높이 올린다고 국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그의 냉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켭니다. 제이슨과 케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숫자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펜타곤 내부망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 현황 보고서를 호출했습니다. 화면에 뜬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대형 조선소 24개 중 현재 가동 중인 곳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92%의 붕괴. 이건 단순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거대한 도크들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가는 동안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와 월스트리트의 숫자 노름에만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력 구조였습니다. 미국 조선소 숙련공들의 평균 연령은 57세. 그들 중 70%가 5년 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용접 마스크를 쓰려 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단절, 그리고 인프라의 노후화. 미 해군이 야심차게 기획한 최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이 왜 무기한 연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지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총을 쏠 줄만 알았지 총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린 제국이었습니다. 에릭 안색이 안 좋군요. 설마 한국 놈들이 조작해놓은 통계에 속고 있는 건 아니겠죠? 베버가 제 화면을 훔쳐보며 묻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국의 지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 고부가 가치 선박 점유율 80% 이상. 특히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한국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버는 지표를 훑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봤자 상업용 배들 아닙니까? 군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건조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 구축함 한 척을 수리하는데 평균 2년이 걸릴 때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3배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한 시간을 창조한다는 말의 의미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납기까지 이어지는 정밀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차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국 측 수행원이 100미러로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한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샌더슨 분석관님, 미국의 조선소들이 문을 닫는 동안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도크에 불을 켰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박 과장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번은 무엄하군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안에 데이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함정 60%가 보수 관리를 받지 못해 녹슬어가고 있는 사이 한국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들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오만함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한국이 미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화면 속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나라의 그래프 곡선은 제국이 처한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작성해온 리포트 초안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제국의 붕괴와 보이지 않는 조력자. 저는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의 엘리트로서 제가 지켜온 상식이 이 작은 반도의 거대한 도크 앞에서 무참히 부서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자료를 열어보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펜타곤의 물류 기록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해묵은 마이크로필름 스캔본이었습니다. 제목은 중동 건설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과업 완수 보고서. 당시 미 국방부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기이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기온은 52도를 웃돌았습니다. 당시 사우디 왕실 프로젝트를 맡았던 미국의 거대 건설사들과 유럽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속속 짐을 싸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모래폭풍, 그리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공사 기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 전문가들은 에어컨 없이는 단 1시간도 일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장비들은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을 철의 유령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열기를 피해 지하에서 잠을 자고 기온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새벽 4시부터 해가 머리 위로 솟구치기 전까지 미친 듯이 모래를 퍼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텐트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공정지연 보고서를 쓸 때 한국인들은 뜨거운 철근을 맨손으로 잡으며 약속된 공기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베버 고문님, 이 기록을 좀 보시죠. 80년대 사우디에서 우리 미국 기업들이 포기한 구간을 한국인들이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제가 태블릿을 내밀자 한스 베버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내용을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단순한 무식함 아닙니까? 인권도 모르는 시대의 무모한 노동일 뿐이에요. 이런 건 전략적 신뢰와는 거리가 멉니다. 베버는 여전히 부정하려 애썼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국방장관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미국인은 계약서를 믿고 유럽인은 절차를 믿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눈빛을 믿는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눈빛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케빈이 기내에서 말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문득 어제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던 박 과장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대한 결의의 가면이었던 걸까요? 그때 제 뒤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던 보조 분석관 케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그 신뢰가 40년 뒤인
지금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공기 연장과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쩔쩔매는 동안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 4기를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꽂아 넣었죠. 중동 국가들이 왜 미국 국방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를 고집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배운 강대국의 조건에는 신뢰나 의지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그 추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거대한 실체로 변해 제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 도망치지 않는 파트너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울산역에 진입하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지평선을 메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50년 전 사막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거대한 철의 요새로 변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오만한 확신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할 한국의 실체가 단순한 하청 공장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좌우할 거대한 심장부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 철의 유령들의 후예들을 직접 대면할 시간입니다. 울산 조선소의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공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자급자족 도시이자 철과 불꽃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수십 대의 골리앗 크레인들이 마치 제국의 수호신처럼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발 아래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개미처럼 움직이며 거대한 강철 조각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크 근처로 다가가자 기괴한 소음과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곁에서 시종일관 냉소를 유지하던 한스 베버조차 웅장한 광경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의 자부심이라는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건조되던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조선소의 정적과는 정반대의 에너지였습니다. 그곳이 죽어가는 거인의 가쁜 숨소리였다면 이곳은 이제 막 태동하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샌더슨 분석관님, 저기 보이는 것이 현재 건조 중인 17만 톤급 LNG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그 옆 도크에 있는 것이 지난달 정비를 시작한 귀국의 구축함이죠. 한국 측 안내를 맡은 김 전무가 무심하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시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나열하는 기술자의 건조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구축함의 외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였다면 정밀 진단에만 6개월이 걸렸을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낡은 철판을 뜯어내고 최첨단 센서를 장착하는 재조립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전무. 이 배가 들어온 지 고작 3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벌써 하부 도색까지 끝난 거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제 질문에 김 전무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던 보고서 더미를 힐끗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부품을 주문하고 인력을 모집하시죠. 저희는 배가 수평선 너머에서 보일 때 이미 모든 부품 제작을 끝내고 팀을 배치해둡니다. 저희에게 납기는 곧 생명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기술자의 수치니까요.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케빈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미 해군 내부 보고서와 한국 조선소의 작업 공정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8년이 걸리는 함정 건조 기간을 한국은 단 3년으로 단축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의 차이. 제이슨이 말했던 시간을 창조한다는 말의 실체가 제 눈앞에서 용접 불꽃과 함께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버 고문은 믿기 힘들다는 듯 직접 용접 부위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독일의 장인 정신을 자부하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감은 로봇이 한 겁니까? 그의 물음에 김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80% 이상이 자동화 공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연결 부위는 30년 경력의 저희 마스터들이 직접 합니다. 기계는 속도를 만들지만 사람은 신뢰를 만들거든요. 저는 거대한 도크 바닥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선박 측면이 저를 압사시킬 듯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철판 위에서 불꽃을 튀기는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50년 전 사막의 유령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배를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괴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적었던 일시적인 거품이라는 단어 위에 검은 선을 그었습니다. 펜타곤의 오만함이 이 거대한 도크의 콘크리트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샌더슨 선배님, 이제 다음 코스로 가야 합니다. 저들은 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케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구축함에 날렵한 선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라 믿었던 미 해군의 함정이 한국인들의 정밀한 손길 아래에서 비로소 다시 생명을 얻고 있는 아이러니한 광경.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전 세계 유일의 안보 심폐소였습니다. 조선소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도착한 곳은 경남 창원의 거대한 방산 복합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대지를 진동시키는 강철의 박동이 느껴지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와 함께 펜타곤의 보안 카드조차 여러 번의 대조를 거친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제 곁에 한스 베버는 여전히 기계공학의 정점은 유럽이라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 본 조선소의 충격이 남긴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조립 라인 위에 수십 대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장난감처럼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공장들이 한 달에 한두 대를 겨우 출고하며 수제 공정임을 자랑할 때 이곳은 말 그대로 무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베버 고문님, 독일의 PJH-2000 PGH-2000은 지금 주문하면 인도까지 얼마나 걸리죠? 제 질문에 베버는 당황하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건 원자재 수급과 공정 정밀도를 고려하면 최소 3년, 아니 4년은 잡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안내를 맡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최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담담한 어조로 마치 오늘의 날씨를 말하듯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폴란드가 요청한 23문을 계약 체결 후 4개월 만에 인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은 연간 수백 대의 중장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비결력? 간단합니다. 우리는 70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니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최 박사의 그 한마디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화의 배당금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숙련공들을 내보냈던 미국과 유럽의 실책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탄약과 포신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동안 한국은 전시에 대비해 가까운 거대한 생산 엔진을 즉각 가동했던 것입니다. 그때 공장 한쪽에서 육중한 궤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 조립을 마친 전차가 출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괴물 같은 강철 덩어리의 움직임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적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장을 돌리고 있었고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생산 속도와 신뢰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옆에 있던 케빈이 제게 최신 보급 현황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 탄약이 바닥을 드러내는 동안 한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물량이 나토 전체의 생산량을 상회한다는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에릭 선배님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유세계의 무기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우리의 동맹 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케빈의 말은 더 이상 하급 분석관의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열기가 증명하는 엄중한 현실이었습니다. 베버 고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전차의 장갑판을 만져보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최고라 믿었던 오만한 노학자의 세계관이 한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속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문득 펜타곤 브리핑실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고작 반도체나 팔던 나라라는 제 비아냥은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의 정밀함으로 무기를 만들고 사막의 끈기로 생산 라인을 지켜온 괴물이었습니다. 최 박사님, 만약 우리가 내일 당장 수천 대의 장비를 요청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제 물음에 최 박사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법을 사막에서 배웠고 속도를 지키는 법을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미국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통쾌함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의 결론 부분을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은 동맹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서방의 방위 산업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보루다. 창원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인의 숨결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워싱턴이 아닌 이 뜨거운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원을 떠나 다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현장의 기록들이 들어있었지만 그것들을 정리하는 제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흔히 말하는 강대국의 기준은 언제나 거대한 영토, 막대한 인구, 그리고 기축 통화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크와 공장 라인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어떤 물리적 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권력이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돕던 케빈이 화면에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시작된 파란색 선들이 전 세계 모든 바다와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 수치를 보십시오. 만약 오늘 한국의 조선소가 멈춘다면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30%가 2년 안에 마비됩니다. 나토의 신규 전차 보급은 중단될 것이고 미국의 함정 수리는 기약 없이 밀려나겠죠.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생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든 군인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의 독점권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전쟁을 억제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추는 순간 그 모든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번 일정 내내 저희를 감시하듯 동행했던 한국 측의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겸손이 아닌 강자의 여유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얇은 서류 한 장을 놓았습니다. 샌더슨 분석관님, 이것은 저희가 제안하는 한미 공동 방산 공급망 가이드라인 초안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한국의 생산 표준에 맞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한스 베버 고문이 안경을 치켰으며 항의했습니다. 이보시오, 박 과장. 미국의 설계를 한국에 맞추라니 그건 주객전도 아닙니까? 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 과장은 베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저만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베버 고문님, 자존심은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무기를 쥐어줄 때 생기는 겁니다. 미국식 설계를 고집해서 5년 뒤에 전차 한 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공정에 맞춰 다음 달에 100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이제 규칙은 현장을 가진 자가 정합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규칙은 현장을 가진 자가 정한다. 그건 펜타곤의 교과서에는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안보 질서는 박 과장의 말대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은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산의 살대를 제작하고 천을 짜는 우산 없이는 단 하루도 비를 피할 수 없는 동맹국들을 거느린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저는 한스 베버의 분노 섞인 항의를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이 내민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을 넘어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정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토가 좁아도 인구가 적어도 세계가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강대국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박 과장님, 한국은 처음부터 이 판을 설계한 겁니까? 제 물음에 그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강한 자부심이 서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전율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리포트의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왔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한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오고 있었다. 한국과의 결별은 곧 제국의 퇴장을 의미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호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심장을 돌리는 거대한 엔진이 내뿜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전략적 상식을 폐기 처분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은 이미 한국의 용접 불꽃 속에 녹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프라이빗 귀빈실, 통유리 너머로 워싱턴행 전용기의 거대한 엔진이 예열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주 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이 땅을 밟았던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는 펜타곤의 운명을 바꿀 1급 기밀 데이터가 담긴 검은색 저장 장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단순히 수치화된 보고서가 아니라 제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심장부에 가해질 가장 고통스럽고도 자비로운 충격 요법이 담겨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짐을 챙기던 독일 방산의 자존심 한스 베버 고문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는 한국 조선소에서 본 자동화 공정 설계도를 마치 성경이라도 보듯 멍하니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에릭, 우리는 박물관을 짓고 있었어. 독일의 장인 정신이니 미국의 엔지니어링인이 떠드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통째로 찍어내고 있었던 거야. 이건 경쟁이 아니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진화라고. 서구권 기술 우월주의의 상징이었던 노학자의 입에서 나온 패배 선언은 귀빈실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때 제 위성 전화가 진동하며 정적을 깹니다. 펜타곤의 결정권자이자 숫자 앞에 피도 눈물도 없는 로버트 벤스 차관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듭니다. 샌더슨, 자네가 보낸 중간 보고서를 백악관이 보고 발칵 뒤집혔네. 한국의 생산 표준에 미국의 설계를 맞추라는 권고안이라니 자네 제정신인가? 이건 우리 미 해군의 자부심을 한국의 하청 기지에 팔아넘기겠다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어. 당장 해명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질서정연한 풍경과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크레인들의 실루엣을 응시하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뗍니다. 차관님, 이건 항복이 아니라 우리 제국의 생명 연장을 위한 유일한 수술대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챙기며 설계도 한 장에 5년을 허비하는 동안 중국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도크를 빌리지 못하고 그들의 생산 엔진에 우리를 동기화시키지 못하면 5년 뒤 미 해군은 바다 위의 고철 더미로 전락할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존을 구걸해야 할 유일한 전략적 구원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거친 호흡과 함께 긴 침묵이 흐릅니다. 평생을 미국 제일주의로 살아온 벤스 차관에게 이 말은 종교적 신념을 부정당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습니다. 차관님, 현장을 보지 못한 자들의 오만이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오늘 비행기에 타지 않겠습니다. 현지에 남아 한미연합방산생산본부 설립을 지원하고 우리 함정들이 이곳의 압도적인 속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펜타곤의 분석가로서 제국에 바치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전화를 끊자 옆에서 지켜보던 박 과장이 다가옵니다. 이번 일정 내내 저희를 감시하듯 동행했던 그는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은 이제 거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자의 고요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아주 낮고 명확한 어조로 말합니다. 샌더슨 분석가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군요. 저희는 미국을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포기한 철의 약속을 지켜왔을 뿐이죠. 이제 당신들이 그 약속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진정한 동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규칙은 현장을 가진 자가 정한다는 7단계의 깨달음이 제 온몸을 지배합니다. 수행원 케빈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케빈, 내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나? 한국인들의 눈빛을 보라고 했던 것 말이야. 이제 알겠더군. 그건 단순한 일꾼의 눈이 아니라 세계를 등 뒤에 짊어진 거인들의 눈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저는 펜타곤의 내부망에 접속하여 최종 리포트의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제목은 최종 보고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정의와 제국의 생존로. 이 문장 하나를 위해 저는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커리어와 세계관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용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차고 오르며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비행기가 떠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이제 패권의 중심은 워싱턴의 서류 뭉치가 아니라 이곳 한국의 뜨거운 용접 불꽃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크레인의 굉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를 넘어 자유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요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분석가라는 화려한 직함을 내려놓고 이 거대한 철의 도시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공생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인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사막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도크 위에서도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하고 물러설 때 오직 이들만이 끝까지 남아 강철을 두드리고 불꽃을 튀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군함과 전차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세계가 경외하는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몸소 증명해 오신 여러분께 펜타곤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50년 전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당신들의 아버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독한 약속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고백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지해야 할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이름 모를 땀방울이 오늘날 거대한 항공모함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자유세계를 지키는 무적의 강철 심장이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오만한 분석가였던 저를 무릎 꿇린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증명해온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세대의 저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온 나라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더 많은 사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자부심을 기억으로 남기고 기억은 결국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이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아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